유가가 빠지는데 무역 적자 계속 늘어나? 이건 기본적으로 수출에 문제가 있네. 시장 경제라고 하는 건 자유민주주의 체제하고 같이 가야 된다. 큰 흐름은 결국 글로벌 인베스터들이 잡는다. 테마보다는 사실은 좀 장기적인 트렌드를 읽을 수 있으면 그런 주식은 오래 끌고 가면서 그런데 최근에는 약간 이게 펀더멘탈에도 우리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지금 6개월째 무역수지 적자. 그러니까요. 무역수지 적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이제 적자잖아요. 우리가 내내 중국으로부터 돈 벌었는데. 그러게 뭐 60% 이상을 그쪽에서 벌었다고 했는데. 네, 내내 벌었는데 올해 들어서 중국으로부터 적자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주력 산업이 다 어렵잖아요. 지금 뭐 철강, 화학 뭐 이런 등등 그런 산업 중간재 부분은 이미 뭐 중국이 많이 따라왔고,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그 앞서가서 먹고 살 수 있었던 게 반도체인데 그 반도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전기차 부분도 이번에 미국에 한 방 맞았잖아요. 그렇죠. 아니 이제 우리가 뭐 중국에 가서 전기차를 팔기는 어렵잖아요. 지놈들 거 다 하니까. 그렇죠. 그 중국 애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보호무역주의, 뭐 보이지 않는 장벽이 많은 애들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옛날에 배터리는 우리가 하는 방식이 중국보다 훨씬 앞서가 있었고 우리가 훨씬 더 많이 팔았거든요. 그랬는데 중국 애들이 자기네가 하는 방식이 아니면 보조금을 안 준다 이렇게 해서 죽여버린 거거든. 그리고 자기네 그걸 키운 거거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국 시장에 가서 이 전기차를 팔아 먹어야 새로운 또 우리가 도약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이번에 뭐 무슨 인플레이션 방지법인가 뭔가 해서 못 팔게 지금 보조금을 못 받는 상황이에요. 1,000만 원 가까이. 그런 거 보면서도 이게 진짜 우리가 이 외교, 통상 외교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나라가 어려워질 때는 경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가 개판이라서 망가지는 건데. 왜냐하면 보통 제가 이제 프루덴셜 대표로 있을 때 그때 보면은 한미 FTA를 할 텐데. 네. 그때 되면은 그 미 주한 상공회의소인가 뭐 하여간 미국에서 와요, 설문지가. 심지어 나한테도. 그래서 한미 FTA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을 놓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건의사항 같은 걸 적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철두철미한 거지. 그걸 다 모아서 걔네들은 뭔가 정책을 만드는 거거든. 그래서 협상할 때, 외교 협상할 때 그런 걸 바탕으로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국의 기업이나 이런 이익들을 다 그렇게 바닥부터 해서, 아니 심지어 뭐 한국에 있는 프루덴셜 자산운용 미국에서 봤을 때는 뭐 눈에도 안 보일 텐데, 그렇죠. 그런 데까지 다 설문을 돌려서 한다 이거죠. 그러면 이번에 그 인플레 방지법이 법안이 통과될 때 다른 나라들은 뺐다며요. 네? 뭐 일본도 그렇고 뭐 유럽도 그렇고 자기네 불리한 조항들은 뺐다며요. 그럼 법안 통과되기 전에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법안 통과되고 나서 이제 가서 뭐 하고 협상하고 어렵죠. 법안 되고 나서는. 법안 되기 전에 이런 독소 조항이 있으니까 뭐 와서 우리가 미국에 투자도 많이 한다 그랬고 또 대통령이 와서 악수까지 잘하고 이러면 뒤통수 때리는 거다 얘기했으면 제가 보기에 상당 부분 반영됐을 수도 있거든요. 지나고 나서 어렵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전반적으로 좀 코퍼레이트 코리아가 좀 위기인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게 지금 현재 코스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연동돼서 환율 1,400원을 위협하는 뭐 시간 문제라고 다들 보니까 1,400원대 되는 거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그냥 이제까지는 강달러 그러니까 미국의 상황에 의한 전 세계적인 현상 정도로 치부했는데 우리 스스로도 좀 성찰을 해야 된다. 우리 경제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네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저도 이제 환율 보면서 오늘도 뭐 프로에
모 프로의 아침에 뭐 이렇게 저 3%의 아침 방송을 보니까 3%? 아, 뭐 얘기하면 되지, 무슨. 거기 보니까 이제 환율에 대해서 애널리스트 나와서 뭐 구조적으로 달러 강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데 그래서 옛날에 우리 외환위기 때도 그랬거든요. 네. 환율이 안 좋을 때 사실은 언론이나 이런 데서 좀 역할이 중요해요. 안 좋으면 다 편승해서 안 좋대. 그럼 진짜로 안 좋아지는 거거든. 그렇죠. 사람의 심리에 의해서. 심리니까. 그럼 안 좋을 때는 좀 카운터 파트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우리 외환위기, 2008년도 금융위기 똑같아요. 그때 되면은. 근데 대체로 보면 그런 이야기가 득세해서 막 돌아다닐 때가 상투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지나가면 방해 바뀔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오늘도 보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하던데 미국이 구조적으로 뭐 무역 적자가 되면 그로 인해서 강달러가 되는 거 아니냐, 무역 흑자가 되면 그 기저에는 에너지 수출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보다 에너지 수출 금액이 3배가 늘어나면 미국의 무역 적자가 흑자가 된다. 가정인데 그게 되겠어요? 내가 생각하기 상식적으로 아니 지금 유가가 이렇게 빠지고 있고 천연가스가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유럽이 어느 정도 이거 어느 정도 되면 그게 지금보다 3배가 늘어나려면 물량이 아니라 가격이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죠. 가격이 지금보다 더블이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유가가 더블이 올라가고 천연가스 가격이 더블이 올라가면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지는 않거든. 그런데 그런 거를 구조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환율이 위로 열려 있기 때문에 얼마까지 갈지 모른다. 그러면 그런 얘기가 일반 사람들이 들어보면은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않으면 공포스럽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그 달러 바이가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는 안 봐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물론 이제 그 원화가 약세로 가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기조적으로는 달러 강세예요. 네. 그런데 그거에 추가되는 요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왜 유가가 빠지는데 무역 적자 계속 늘어나? 이건 기본적으로 수출에 문제가 있네. 그런 거죠. 그 실제로 8월 달에 수출 데이터가 안 좋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중국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여러분도 중국이 저 하고 있는 게 상식적으로 괜찮아 보이나요? 중국이 하고 있는 무슨 봉쇄. 코로나 봉쇄. 네. 괜찮아 보이세요? 아니 그리고 중국이 저렇게 저 등소평이가 잘 만들어 놓은 집단 지도체를 깨고 시진핑이가 영구 독재로 가겠다는데 아무런 반발도 없잖아요. 그 다음에 다 통제하잖아요. 언론 통제하고 뭐 구글 뭐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네. 저게 정상적으로 보이세요? 비정상이라면은 그로 인한 그 결과는 뭐가 예상이 되시나요? 저는 길게 봐서 임 대표님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3년 전인가 2년 전인가 저 홍대 앞에 스튜디오에서 그때 하실 때 저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중국하고 미국하고 해외 투자를 하면은 어느 쪽에다 할 거냐? 어디가 더 돈 수익률이 좋으냐? 네, 그때 왜냐하면 중국이 좋다, 뭐 성장 가능성이 많으니까. 근데 제가 그때 그런 얘기 했었던 것 같은데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잘 모르겠는데 정치적으로 저는 생각에 이 시장 경제라고 하는 건 자유민주주의 체제하고 같이 가야 된다. 그렇지 않고 독재와 통제 경제 속에서 경제가 잘 되는 나라는 없었다. 지금 중국은 전 그 리스크가 크다고 봐요. 지금 바깥에서 보면 이상해요.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 내부에서는 그런 반발이 없잖아요. 더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러시아도 지금 잘 못 살잖아요. 터키 더 개판이잖아요. 그렇죠. 북한 말도 못하게 못 살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정치 체제가 독재 그런 데서는 경제가 꼭 볼 수 없다.
근데 그런 길을 중국이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어쨌든 중국하고 많이 엮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환율 같은 경우에도 위안화가 관리 변동 환율제거든요. 그 통화 바스켓에 원화의 비중이 한 10%가 넘어요. 그러니까 위안화가 약세로 가면 원화도 따라가서 끌려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런 어떻게 보면 고유한 요인들은 있어요. 근데 이제 전 생각에 그래서 지금 환율이 온 게 아닌가? 1380원. 1400원 무조건 간다? 무조건 가는 게 어딨어요. 그런데 내가 약간 변화의 조짐이 있다고 보는 게, 모르겠어요. 오늘 이제 20회 이후에 결국은 지금, 유로가 아주 기조적으로 약세거든요. 그렇죠. 근데 유로는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어요. 유로는 스태그플레이션 갈 것 같아. 이미 스태그플레이션 그렇죠. 지금 뭐 거의 다 9%대 인플레이션 뭐 얘기 나왔으니까. 인플레이션은 높고 성장은 정체되거나 이제 마이너스 가거나 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유로가 계속 약세이긴 한데 오늘 이제 이거를 라가르든가 하는 친구가 얼마나 잘 시장을 설득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은 모양이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는 금리 인상 폭이 어떻게 되죠? 뭐 0.5, 0.75 그렇죠. 근데 뭐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하여간 뭐 그리고 또 미국도 계속 달러가 강세로 가는 게 꼭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달러가 약세로 전환되는 거는 미국의 이해관계가 얽혔을 때, 야 이제 약달러가 좋아 우리 경제 이런 상황일 때 적극적으로 뭔가 개입을 해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은 물가가 워낙 높으니까 그 수입 물가를 낮춘다는 측면에서는 달러 강세가 꼭 뭐 나쁜 건 아니죠. 자기네한테 1.5원 득이 되는데 근데 미국도 왜냐하면 다국적 기업이 많잖아요. 애플, 핸드폰 여기서도 팔잖아요. 그럼 달러가 이렇게 강세로 가면 미국의 기업의 입장에서는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뭐 무한정 달러 강세를 가는 건 원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좀 맞물리면 오늘 최근에 보면 선물 시장에서 보면요, FX 선물 시장에서 보면 최근 이틀 동안은 외국인들은 워낙 강세 쪽으로 배팅을 해요. 꽤 크게. 워낙 강세 쪽으로. 네. 그래요? 외국인들이. 그래서 뭐 너무 비관적으로만 왜냐하면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비관적으로 볼 때는 그만큼 가격이 반영이 된 거다. 그래서 너무 뭐 추석 때 좀 이렇게 좀 마음을 좀 가라앉히시고 어쩌면 추석 지나고 나면 저는 오늘 시장을 보면서 약간 바닥 근처에 온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감이 있었어요. 저는 뭐 무슨 경제 데이터 이런 거보다는 시장을 보면서 느끼는 게 저는 더 이제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고.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데는 나름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든 게 달러, 환율, 금리, 주가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면 작은 폭이긴 하지만 원화가 강세로 갔거든요. 환율이 내렸어요 조금. 그 다음에 큰 폭으로 채권이 올랐어요. 금리가 떨어졌다는 얘기죠. 특히 이제 10년물 같은 경우에 국제 10년물은 거의 우리가 이야기하는 완빅 1% 가까이 가격이 올랐어요. 금리가 너무 떨어졌다는 거죠. 근데 그 기저에는 한국은행이 오늘 코멘트를 했던데 보니까 저도 기사를 자세히 못 봤는데 이런 얘기예요. 어쨌든 다음 9월 달에도 그냥 25bp밖에 못 올릴 것 같다. 50bp 올릴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한국은행에 고민이 묻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미국을 보면 빨리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빨리 따라가려고 보니까 이 가계부채도 너무 많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죽을 거 아니야. 그런데다가 또 경제도 보니까 안 좋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입장은 약간 매파에서 이렇게 미국의 페드는 매파인데
한국은행은 약간 매둘기 같아. 매둘기? 비둘기는 아니고. 매파와 비둘기, 매둘기 같아. 그래서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오늘 어쨌든 금리가 내렸어요. 그러면 원화가 그래도 약세로 가는 게 주춤해지고 금리가 내렸어. 근데 코스피는 오늘 내가 보기엔 저 선물 옵션 만기일이라서 뭔가 구조화된 물건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네. 외국인들 한 6천억 밀어냈기 때문에 못 올라갔는데 코스닥은 오늘 거의 2% 넘게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모양으로 보면 바닥 근처로 가까우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그렇다면 지금 우리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막 불안한 거예요. 환율은 자꾸 튀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실 인플레이션도 인플레이션 자체보다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무서운 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더 오를 거라는 생각으로 뭔가 자꾸 상품을 또 빨리빨리 사게 되고 이게 악순환이 악순환을 부르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환율도 걱정하신 게 더 올라갈 거야라는 생각에 지금 자꾸 사게 되면 달러를 그렇죠. 이게 더 진짜 올라가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주가도 이렇게 될 거야, 뭔가 어려워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보면은 이제 자꾸 더 맞아요. 매도하고 이게 안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러한 상황 하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일단은 심리를 진정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불안하니까 그래 더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일단 매도하고 현금을 좀 보유하자. 아니 일단 뭐 저 며칠 동안 장이 안 쓰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가요? 시간 저 4일 동안 장이 안 쓰잖아요. 그 시간에 뭐 좀 마음을 차분하게 갖고 계시면 되지 뭐. 끝나고 나서. 어쩌면 끝나고 나서는 오를지도 모르죠. 그거는 이제 미국 시장이 반전하기 시작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우리 시장이나 뭐 이런 거 되게 센티먼트에 투자 심리에 좌우되는 시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흐름은 결국 글로벌 인베스터들이 잡는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전 세계의 주식, 채권, 뭐 FX 환율 그거에 방향을 키를 갖고 가는 건 결국 월스트리트 아니겠어요? 그렇죠. 거기에 치열하게 분석하고 그런 말하자면 선수 중에 선수들이 결국 방향을 잡고 하기 때문에 뭐 아무리 우리가 뭐 불안하다 그리고 뭐 방송에서 뭐 환율 1,400원은 무조건 간다고 떠들어도 제가 보기엔 그쪽에서 아니야 하면 아닌 거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저는 특히 환율은 저는 그 외국인 동향을 훨씬 더 많이 보는데 거기에 비중을 더 많이 두는데 오늘 보면 환율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은 지난 이틀 동안에 계속 워낙 강세 쪽으로 베팅을 했고 국내 기관 투자가 특히 증권회사에서는 반대로 환율 올라가는 쪽으로 포지션을 잡았는데 환율 부분은 내가 보기에는 제 경험상 외국인들의 방향이 훨씬 더 맞을 확률이 많았다. 그런 것들이 조금씩 안정되면 시장도 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무 공포스러울 건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외국인도 이제 최근 이틀간 이제 매도로 뭐 물량을 내놓고 있는데 지금 기관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계속 매도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이유. 매도하다가 오늘 샀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어떤 변화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그 과거 오히려 매도한 물량이 훨씬 많으니까 시장을 하방 쪽으로 본 거 아니냐 이렇게 예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기관 투자 뭐 시장 보고 사고 파는 게 있겠어요. 기관 투자는 내가 보기엔 실력 없다 그랬죠. 자산 아니 그게 아니라 자산운용사는 돈 들어오면 사는 거고 돈 빠지면 파는 거고 뭐 증권회사는 선물하고 베이시스가 벌어지면 사고 베이시스가 백오데이션 가면 팔고 그런 거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선물을 땡기니까 그 기관이 산 거죠. 기관이라고 해봐야 증권회사죠. 지금 뭐 기관은 거의 뭐 힘이 없죠. 대부분 증권회사가 왔다 갔다 하는 물량인 거죠. 방향성을 기관 투자가가 매매하는 걸 보고 시장의 방향성을 참조할 가능성은 별로 의미 없고요. 개별 종목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개별 종목은 기관들이 특히 이제 사모펀드나 이런 쪽에서 시장이 어려울수록 더 고민하고 그렇게 해서 종목들을 스타디해서 이렇게 매매하기 때문에 개별 종목에서 기관 투자가 사는 거는 좀 올라갈 가능성이 많은 것 같고 그런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보통 시장이 더 갈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이제 주도주의 향방에 따라서 결정을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요즘 태조 이방원으로 이렇게 명칭이 되어 왔던 주도주들이 최근에 좀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꺾이는 모습 보이니까 아 이제 주도주가 부러지니까 시장은 내려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시그널로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태조 이방원이 올라간 거죠. 아 오히려 그렇죠. 왜냐하면 시장이 좋아지면 전통 우량주들이 시장을 주도하는데 시장이 안 좋으니까 제한된 유동성으로 주가가 올라가려고 하면 뭐 이런 테마주들이 가는 거죠. 그렇다면 근데 이제 이것들도 시세를 많이 냈잖아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지수 대비해서.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면 특히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그 누군가 선수들이 있겠죠. 처음에 이걸 만들어 끌어내는 선수들이 쫙 시작해서 바글바글 거리다가 이것도 우리가 기승전결 있듯이 쫙 올라갔다가 막 승승장구할 것 같은데 그때부터 꺾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한 타임 돌았다고 봐야죠. 제가 이제 이렇게 저도 관심 있게 이렇게 보는데 뭐 태양광은 일찌감치 끝난 것 같고 잘 안 움직이는 것 같고 조선도 최근에 약하거든요. 그죠. 최근 계속 빠졌죠. 네. 근데 전 생각에 조선이 앞으로 좋아질 거다. 좋아지겠죠. 근데 진짜 그럴 수 있을까? 의심해 보자. 아니 제 생각에 왜냐하면 물론 애널리스트들이 훨씬 더 잘 보겠죠. 근데 조선이 그 전에는 저가 수준을 많이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적자를 내고 있는데. 그렇죠. 올해부터는 이제 좀 제대로 된 물건들을 수주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조선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유가, 그 다음에 또 뭐 천연가스 가격, 그 다음에 운임 가격, 그런 거와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 지금 최근에 나타난 현상이 뭐죠? 유가가 빠지고 있고, 천연가스 가격 빠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운임, BDI 벌크 드라이 인덱스, BDI 거의 폭락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상하이 뭐 운임 지수 빠지고 있고, 그러면 조선의 선행 지표들이 다 나빠지는데 조선업이 계속 호황을 볼 수 있다? 모르겠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좋을 거라는 전제로 깔아놓은 것들이 그렇죠. 과연 계속 그 전제로 힘을 발휘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그렇죠. 이제 뭐 그런 거고, 이유가 이가 뭐였어요? 이는 뭐죠? 태조 이 네, 방은 2차 전지. 아, 2차 전지. 뭐 2차 전지는 뭐 장기적인 늘 이제 밸류에이션 이슈가 있는 거지만 그렇죠. 장기적으로 보면 이거는 계속 성장 산업이니까 꾸준히 뭐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가겠죠. 방은 방산이잖아요. 그렇죠. 방산도 제가 보니까 이제 오늘 한국항공우주 보니까 막 무지하게 외국인들이 갖다 100만 주씩 갖다 팔던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뭐 이거 벌써 오랫동안 해왔던 거라서 조금 이제 식상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원자력은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없고. 원자력에 대해서는 기대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아요. 지금 근데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없잖아요. 그죠. 뭐 하나 터져야 되잖아요. 기대감만 있는 거지. 네, 뭔가 하나 뭐 어디서 원전 수주 같은 게 하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사실 그 모든 기대감에는 지금 유가의 가격 이런 것들이 다 연동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가가 지금 막 비싸니까 자꾸 신재생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죠. 네.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는 건데 유가가 다시 내려오고 수급이 안정이 된다면 그때는 또 이 전제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 유가가 이미 많이 내려갔잖아요. 이 120불 같은 게 80불인데 네? 어제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10%밖에 폭락했는데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기본적으로 경제가 나빠진다는데 유가가 올라가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거기에다가 이란하고 이제 핵협상 타결하면 또 이란에서 또 물량 나올 거 아니에요. 어쨌든 바이든 입장에서는 11월 선거 전까지는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뭐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테마는 사실 내가 보니까 이게 기승전결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잘 보시고 기승 쭉 올라갔다 결국은 제자리로 간다. 눈치 빠르게 초반에 올라갈 때 잘 타셔서 빨리 끝물에서 빨리 잘 빠져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테마보다는 사실은 좀 장기적인 트렌드를 읽을 수 있으면 그런 주식은 오래 끌고 가서 사실 지금까지 바닥에서 주가가 올라갈 때 제일 큰 트렌드는
2차 전지였죠. 2차 전지. 그러니까 전기차였죠. 지금까지. 네. 그거를 일찌감치 탄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었겠죠. 그렇죠. 지금 그렇다면 우리가 태조 이방원이 무너진다고 했을 때, 아, 시장도 무너지겠구나라고 걱정을 하는데, 오히려 그렇죠. 시장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존의 전통주들이 부각되는 계기가, 시장이 더 좋아지는 계기로. 원래 약세장일 때 테마주가 기승하는 거는 약세장일 때예요. 약세장일 때는 뭐 시장 전체가 움직이기에는 힘이 유동성이 붙이니까 그럴 때는 소수의 테마들이 주도하는 장이 되는 거죠. 지수는 서 있거나 빠지고 그런 거죠. 그렇다면 우리 전통 주로 무엇이 부각될 것이냐 이거 가지고 생각을 하다 보면 또 다들 암담해해요.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는 최근에 외국인들이 좀 사주긴 하지만 어쨌건 1,000만 원이라는 그 가격자 보조금에 대한 이슈가 아직 남아 있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메모리 가격은 떨어진다고 하지 거기에다가 칩4 동맹이니 뭐니 해가지고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또 살아있잖아요. 불확실성이. 네. 그 과연 오를 만한 게 안 보이는 거예요. 화학도 안 좋다고 하지. 그러니까 좀 답답하긴 답답하죠. 그런데 뭐 그래도 자동차 이런 건 좀 괜찮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환율이 워낙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우리가 환율 얘기하면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면 우리가 어쨌든 1997년도 8년도 외환위기 때 거의 뭐 아작이 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그 당시에 우리가 IMF에서 빌렸던 300억 불을 1년 만에 갚았잖아요. 가장 큰 원인이 뭐였냐면 사실은 환율이었거든. 환율이 1,000원에서 2,000원 가면 똑같은 물건을 팔아도 예를 들면 10,000원짜리를 2만 원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게 큰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 있을 때 수출하는 회사들은 득이 될 거다. 물론 이제 자동차 회사들이 저건 있죠. 그러니까 전기차가 미래 성장성을 갖다 주면서 그게 밸류에이션을 끌어올리는 팩터였는데 그게 약간 장애물이 생겨서 그렇긴 한데 아마 기업들 실적은 상당히 좋을 가능성이 많죠. 지금 추석 이후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긍정적인 쪽으로 미국서부터 시장이 좀 안정이 되고 갈 수도 있고 또 반대의 경우가 아직도 계속 흔들릴 수도 있잖아요. 나스닥이라든가 미국 시장이. 우리가 투자자로서 어떤 식으로 각각의 상황에 맞춰서 대응을 하는 게 좋은 건가요? 잘하시는 거죠. 잘하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거. 글쎄요, 뭐 투자의 왕도가 있습니까? 다 자기 나름대로 하는 거고. 그러니까 뭐 바텀업을 하시는 분들은 뭐 좋은 종목을 쌀 때 사서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는 거고. 그 다음에 뭐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뭐 매크로적인 입장을 보면서 대응을 잘해야 되는 거고. 참 어려운 얘기죠. 그건 그렇죠. 뭐 저 왕도가 있겠습니까? 투자에는 다 각자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서 자기 나름대로 세워놓은 투자 원칙을 따라서 하는 거죠. 지금은 어쨌건 그러나 조금 추석 연휴 기간을 좀 마음 편하게 보낼 수 있는 분위기인 것 같다. 약간 그런 제가 얘기했죠. 오늘 시장을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주 최근에는 뭐 굉장히 비관적이었잖아요. 그렇죠. 약간 뭔가 변화의 조짐이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물론 이제 지금 약간의 단초만 보여지는 건데 약간 좀 시장이 너무 비관적이지만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바닥권체에서 보여지는 징조들이 한두 개 보였어요.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은 이럴 때일수록 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요즘 뭐 우리가 여러 가지 거시경제에서부터 많은 거를 이제 그 데이터들을 지표들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것이 더 투자를 더 힘들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개인들 입장에서는 뭐 저는 사실은 시장을 트레이딩하는 게 저는 더 좋아요. 네, 개미로서. 왜냐면 제가 뭐 개별 종목에 대한 지식보다는 시장 전체를 조망하고 판단하는 상방이냐 하방이냐. 아니 뭐 주식, 채권, 외환 뭐 이런 시장이 어떻게 올라갈 거냐 떨어질 거냐 뭐 그런 것들을 자산 배분 관점에서 한 20년은 아니고 한 20년 가까이 봐왔으니까 그래서 저는 뭐 롱숏을 하는데 말하자면 그런 시장을 좀 트레이딩하는 부분이 조금 더 익숙한데 사실 개인이 시장 전체를 조망하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걸 다 파악하고
그 맥락 안에서 트레이딩하는 건 저는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개인들은 한두 종목을 자기가 진짜 깊이 있게 연구를 해서 뭐 그런 부분에서 승부를 보는 게 더 가능성이 많지 않겠어요? 그런 좋은 종목을 발굴해서 그거를 뭐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트레이딩하면서 그런 게 더 아마 그래서 개인들은 제가 보기엔 탑다운보다는 바텀업이 더 종목을 발굴하는 거. 그렇죠. 바텀업이 더 쉽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 종목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테마주로 이렇게 바람이 불고 있는 네.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아는 뭐 한 분인데 내가 보면 신기할 정도인데 그분이 뭐 수익률이 한 뭐 본인마다 한 30배 정도 된다는데 근데 진짜로 보면 종목 발굴 잘하더라고. 그분은 그러니까 대형주로 무조건 안 하고 왜 자기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기관 투자하고 붙어서 이길 자신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대형주는 다 배제. 그다음에 뭐 밸류에이션 높은 거 다 배제. 비싼 건 일단 안 한다. 아무리 바이오 주식이 날라가도 그런 건 안 해. 그럼 뭐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러니까 진짜로 밸류가 있고 싼 주식. 그런 것들을 남들이 안 볼 때 사서 오랫동안 장기 투자하는 그 패턴을 계속 지키는 거죠. 계속 시장이 어떻든 간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가끔씩 만나서 얘기하는데 그 만나서 보면 요새 뭐 들고 계세요? 그럼 뭐 들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몰라 진짜. 그래서 이야 신기하다. 그러니까 안 올 것 같은데 막 이러다가 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지금의 수급적으로 인기가 없는 그 관심을 못 받는 그러니까 그런 주식. 이 양반은 태조 이방어 이런 거 아무 관심이 없어. 관심이 그렇죠. 없고 자기 스타일이 있는 거죠. 자기 그렇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그런 아니 그 수급이 사람 개인 몰리는. 투자야. 개인 투자를 한 30년 해온 사람. 근데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노하우와 철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자신만의 기준, 많은 주식을 다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딱 정해놓고 그것만 좀 집중적으로 파면서 그러니까 다 자기 스타일이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은 6개 섹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종목 4-5개씩만, 3개씩만 해도 그냥 쫙 그렇게 6개 섹터만 공부해도 그거 가지고 충분히 수익을 낸다. 이 얘기하시는 분도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분명한 건 자신만의 투자 기준. 그냥 시류에 휩쓸려서 여기 가서 저렇게 하고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꽤 큰 운영사의 그 파운더인데 그 양반도 내가 주식 투자를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올라온 친구인데 자기는 그 말하자면 잘 나가는 섹터에 주도주로 산대요. 그래서 그러면 언제 파냐 그랬더니 주도주 말고 주도주 옆에 있는 주식들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지. 주도주는 맨 뒤에 무너진다는 거지. 그렇죠. 네, 그 옆에 있는 2등, 3등짜리가 다 무너지고 흔들릴 때가 되면 판다 이거야. 역으로 그 주변주를 들고 있는 분들은 주도주가 흔들릴 때 판다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그 하여간 다 보면 나름대로의 자기의 어떤 일관된 투자 원칙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야 돈을 버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떤 슈퍼개미가 여기는 요렇게 하다가 또 어떤 때는 요렇게 하다가 이게 중간에 자꾸 노선을 바꾸는 거 이게 최악이라고. 어렵죠.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곰도 돈을 벌고 베어도 돈을 벌고 그 다음에 황소도 돈을 버는데 양은 돈을 못 번다는 거야. 양은 뭐죠? 마음이 약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아. 그러면 돈을 못 번다. 네. 그러니까 하여튼 자기만의 투자 기준. 네. 투자 기준을 확고하게 세우고 자기의 패턴대로 하는 거.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 가족분들도 한번 나는 어떤 식으로 투자하고 있는지 자신의 그 투자 방식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고 내가 어떤 원칙 하에 움직이는지 아니면 그냥 들리는 말에 의해서 요랬다 저랬다 바꾸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투자자들에게 추석 좀 많이 힘드신 분들도 있으니까 위로의 한 말씀 해주시면서 마무리하죠. 네네. 어쨌든 시청자 여러분 뭐 어려운 장이라서 다들 마음이 힘드실 텐데 근데 제 생각에는 어쨌든 잊어먹으세요. 그리고 가족들하고 사실 제일 뭐 인생을 살아보면 별게 있습니까? 그 뭐 가족들하고 함께 뭐 맛있는 거 먹고 웃고 그런 게 제일 중요한 거고 사실 돈 버는 것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고 돈 버는 거지
얘 때문에 내가 불행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넉넉한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추석 가족들하고 잘 지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좋은 네.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이창훈 전 단장님, 한양대학교 경영대 경영교수로 지금 하고 있으시고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